의붓동생이 내게 미소 지으며 커피를 건넸을 때 그 안에 독이 들어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셨다. 왜냐하면 진짜 독은 내가 이미 그에게 준비해 두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을 아직도 모든 세부사항까지 생생히 기억한다. 손바닥에서 떨리는 컵의 온기, 코를 가득 채운 쓴 커피 향, 가슴 속에서 일렁이는 고요한 폭풍,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증오, 수년간 쌓인 원한을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마치 순수한 형제간의 대화라도 하듯 조용히 마셨다. 왜냐하면 진짜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 커피는 테이블 위에 놓인 평범한 음료가 아니었다. 세월이 쌓아온 분노, 어린 시절부터 내게 짓누르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내 이야기의 결말을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펼쳐질 것이었다. 내 이야기는 8살 때 시작되었다. 그 추운 겨울날을 결코 잊지 못한다. 병원 흰 복도를 뛰어다니며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의사들의 엄숙한 얼굴, 아빠의 붉게 충혈된 눈. 그날 엄마는 내게 가느다란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였다. 예진아, 너는 정말 강한 여자아이야. 엄마의 공주님. 엄마가야 없어도 강해질 거지, 그렇지? 내가 이해한 건 엄마 눈가의 눈물뿐이었다. 3달 뒤 엄마는 우리 곁을 떠났다. 나는 아직 삶도 죽음도 고아가 되는 것도 제대로 이해할 나이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그즈음 얼음처럼 차가워지셨다. 나를 안아주지도 머리를 쓰다듬어 주지도 않으셨다. 저녁이면 방에 틀어박혀 엄마와 찍은 옛날 사진들을 바라보셨다. 나는 문 앞에 조용히 앉아 안에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를 들었다. 아빠 하고 문을 두드렸다. 지금은 안 돼, 예진아. 좀 혼자 있어야 해. 그렇게 내 외로움은 시작되었다. 엄마를 잃은 어린 소녀가 아빠에게도 버림받는 것.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 후 아빠는 직장 동료인 박 씨와 결혼했다. 박 씨는 아름답고 우아하며 항상 완벽해 보이려 애쓰는 여자였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인위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 예진아. 내가 네 새 엄마가 될 거야. 정말 기뻐. 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다. 마치 억지로 내뱉은 대사가 아니었을까 싶었다. 6달 후 새엄마는 임신했다. 집안에서는 끊임없이 아기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아빠는 그즈음 다시 웃기 시작했지만 그 미소 중 어느 것도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항상 아내의 배, 곧 태어날 아기를 향한 것이었다. 예진아, 너 이제 언니가 될 거야. 어느 날 아빠가 말했다. 나는 그 나이에도 알 수 있었다. 이 아기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걸. 의붓동생 소영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마치 집에 왕자가 내려온 것 같았다. 아기 방은 분홍과 흰색 장식으로 꾸며졌고 가장 비싼 아기 침대, 가장 고급스러운 장난감들이 사들여졌다. 내 방은 몇 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매일 저녁 퇴근하면 달려가서 소영 곁으로 갔다. 그녀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셨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다. 가끔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아빠, 나도 뽀뽀해도 돼? 쉿, 소영이 자고 있어. 방해하지 마. 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하지만 소영은 자고 있지 않았다. 단지 아버지가 나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소영이 자라면서 모두의 관심을 독차지했다. 예쁘고 똑똑하고 재능이 넘쳤다. 나는 항상 그늘에 가려진 잊혀진 아이였다. 소영아 정말 똑똑하구나. 어머니를 닮았지.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하곤 했다. 예진도 똑똑하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고등학교에 들어서자 그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다. 소영은 피아노 레슨을 받고 댄스 강습을 다니고 과외 수학을 배우고 있었다. 나는 평범한 공립학교에서 혼자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애쓰고 있었다. 매 학기 학부모 회의 때마다 아버지는 오직 소영만을 위해 오셨다.
내 성적은 전혀 묻지 않으셨고 선생님들과도 대화하지 않으셨다. 내가 잘하는 과목에 대해서도 침묵하셨다. 올해 반에서 1등을 했어요. 라고 말하면 아버지의 대답은 이랬다. 잘했구나. 그런데 소영이 피아노 콩쿠르에서 셋을 했대. 정말 재능이 있잖아. 내 안의 분노가 커지기 시작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우리 주변에서는 가족 어른들에 대한 존중이 매우 중요했다. 나도 조용히 참아냈다. 소영이 나와 이야기할 때는 항상 예의 바르고 친절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항상 우월감이 배어 있었다. 마치 나를 무시하는 듯했다. 언니, 너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 하지만 좀 늦었을지도 몰라. 그 가식적인 미소로 말하곤 했어. 대학에 들어가면서 집을 떠났어.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살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지. 이 시기에 처음으로 내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기 시작했어. 경영학과를 선택했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는 게 꿈이었다. 언젠가 나를 알아봐 주시지 않을까 기대했다. 하지만 모든 희망은 3학년 때 물거품이 됐다. 아버지가 소영을 회사 인턴으로 뽑으셨다. 고등학교 졸업반이었는데. 소영은 정말 재능이 있어. 사업계에 태어난 아이야. 아버지는 매일 저녁 그렇게 칭찬하셨다. 내가 졸업하면 아버지께 취업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을 때. 예진아, 다른 회사에서 한번 도전해보는 게 나을지도 몰라. 가족과 회사에서 일하는 건 쉽지 않아. 그날 나는 아버지가 절대로 나를 고용하지 않으실 거란 걸 깨달았다. 소영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나를 밀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이 모든 일에 무관심하지 않고 항상 내 뒤에서 지켜봐 주시며 은밀히 나를 지지해 주신 그 놀라운 분. 할아버지는 매우 연세 많으셨지만 정신은 여전히 매우 명석하셨어요. 큰 홀딩스의 소유주셨죠. 아버지는 항상 할아버지의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와 단둘이 있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진아, 너는 엄마의 딸이다. 네가 엄마를 얼마나 닮았는지 알고 있니? 그날 할아버지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에 대해, 과거에 대해, 우리 가족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고는 저에게 정말 충격적인 말을 하셨다. 예진아, 나는 법적 유언장을 준비했다. 이 가족 회사는 내 엄마의 땀과 노력으로 세워졌다. 너도 이 회사의 진정한 상속인이다. 엄마가 이 회사의 창립자 중 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빠가 이 사실을 내게 항상 숨겨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빠는 한 번도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으니까요. 가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비밀을 간직하기도 하잖아. 너도 그런 발견을 해본 적 있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언장이 읽히는 날 거실은 완전히 조용했어. 변호사가 유언장을 열어 읽기 시작하자 모두의 얼굴이 굳었지. 고인은 종수회사의 60%, 모든 부동산, 그리고 모든 은행 계좌를 친손녀 예진에게 남겼다.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계모는 충격에 빠졌고 소영은 저를 향해 그런 눈빛을 보내더군요.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노골적인 증오를 보았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계모가 소리쳤다. 예진은 이 회사에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변호사는 서류로 증명하며 설명했다. 어머니가 회사 설립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내가 진정한 권리자임을.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나와 말하지 않았다. 마치 낯선 사람인 양대했다. 상속 이후의 날들은 매우 힘들었다. 집안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다. 아버지는 나와 전혀 말하지 않았고 소영은 항상 공부를 핑계로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어느 저녁 손님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소영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다.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빠, 이러다간 안 돼. 그 여자애가 우리 모든 걸 가져갔어. 뭔가 해야 해. 무슨 말이야, 소영아? 어쩌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병에 걸릴 수도 있어. 너도 알잖아. 유산은 바뀔 수 있다고.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내 친동생이 내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부터 더 조심하기 시작했다. 먹는 음식, 마시는 것에 신경 썼다. 대학 친구 민주는 화학공학자였다. 그에게 상황을 말했을 때 그는 매우 놀랐다. 예진아, 정말 조심해야 해. 만약 정말로 너에게 해를 입히려 한다면. 민주는 내게 작은 독 테스트 키트를 주었다. 색이 변하는 화학 용액으로 음식이나 음료에 독이 있으면 바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예진아, 정말로 독을 넣으면 경찰에 가야 해. 증거 없이는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야, 민주. 소영은 아주 훌륭한 배우고 아빠도 그녀를 보호할 거야. 민주는 내게 또 다른 것을 주었다. 무해하지만 효과적인 수면제. 이건 그냥 잠만 재울 뿐 해롭지 않아. 하지만 아주 조심해서 써. 이런 순간에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이런 힘든 순간에 곁에 있어준 친구들이 있었나요?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 토요일 밤 가족 모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매우 긴장됐어요. 아빠는 신문을 읽고 계셨고 새엄마는 뜨개질을 하고 계셨어요. 저와 소영은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죠. 소영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언니, 너를 위해 특별한 커피를 만들어줄게. 아주 좋은 레시피를 배웠어. 평소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목소리 톤엔 뭔가 달라진 게 있었어. 아주 다정하고 거의 사랑이 담긴 듯한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내 귀에 들어왔어. 컵이 부딪히는 소리, 숟가락이 쿵 하는 소리. 그러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 민주에게 받은 테스트 키트를 가방에서 꺼냈다. 화장실에 가는 척했다. 소영가, 나 화장실 갈게. 알았어, 언니. 커피 금방 준비될 거야. 하지만 나는 화장실에 가지 않고 부엌 옆 복대에 숨었다. 소영이 뭘 하는지 보고 싶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목격했다. 작은 병에서 몇 방울의 무언가를 내 커피에 떨어뜨리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냉정을 유지해야 했다. 소영이 부엌에서 나온 후 나도 슬쩍 안으로 들어갔다. 2개의 커피잔이 카운터 위에 놓여 있었다. 하나는 나를 위해 준비된 독이 든 커피, 다른 하나는 소영의 것이었다. 나는 재빨리 움직였다. 잔들을 바꿔 놓았다. 그리고 민주가 준 수면제 몇 방울을 내 잔에 넣었다. 이렇게 하면 소영은 독이 든 커피를 마시고 나는 단지 잠든 것처럼 보일 거였다. 거실로 돌아왔을 때 소영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가져왔다. 자, 언니, 내 특별한 레시피로 만들었어. 그 미소, 그 가식적이고 증오로 가득 찬 미소. 하지만 나도 미소 지었다. 고마워, 소영아. 너도 정말 좋아하잖아. 물론이죠. 언니, 우리 둘은 동시에 커피를 들었다. 소영은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나도 그녀를 마치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듯했다. 건배! 소영이 커피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건배! 나도 말했다. 우리 둘은 동시에 한 모금씩 마셨다. 내 커피는 조금 쓰지만 평소와 같았다. 소영의 얼굴에는 잠시 놀란 표정이 스쳤다. 언니, 커피 맛 어때? 아주 맛있어. 내 건 어때? 좋아. 아주 좋아. 하지만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묻어났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다. 10분 후 내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수면제의 효과였다. 하지만 연기를 해야 했다. 소영아, 너무 피곤해. 잠이 든 것 같아. 언니, 괜찮아? 목소리에는 가짜 걱정 섞인 어조가 묻어났다. 조금 어지러워. 바로 그때 소영이 손을 배로 가져갔다. 아, 배가? 왜 이러지? 그녀의 눈이 커지기 시작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빠! 아빠! 뭔가 이상해. 아버지가 달려왔다. 무슨 일이야, 소영아? 모르겠어. 너무 안 좋아. 마치 소영이 바닥에 쓰러졌다. 숨이 가빠졌고 땀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그때 눈을 감고 잠든 척했다.
하지만 모든 걸 듣고 있었다. 구급차 불러. 빨리. 예진도 기절했어. 둘 다 병원으로 데려가야 해. 이 순간을 겪으며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짐작이나 가시나요? 공포와 불공정함, 그리고 복수의 혼합물.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내 곁에 있었다. 눈을 천천히 떴다. 선생님, 저는 어때요? 넌 괜찮아? 수면제만 먹었어. 하지만 네 동생은? 소영은 어때요? 그녀는 운이 좋았어. 독이 적게 들어서 살아남았지. 하지만 위세척을 했어.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셨다. 얼굴이 창백하셨다. 예진아, 기분은 어때? 괜찮아요, 아빠.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깊게 숨을 쉬었다. 경찰이 커피잔에서 독을 발견했어. 누군가 너희에게 해를 끼치려 했던 거야. 그 순간 나는 대화를 이어가야 했다.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요? 저는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의사의 다음 말이었다. 사실 지문 감식을 했어요. 독이 든 병에는 소영의 지문만 있었어요. 일주일 후 소영이 정신을 차렸을 때 경찰들이 그녀를 신문했다. 나는 방에 없었지만 아버지가 나중에 말해주셨다. 소영이 모든 걸 자백했어. 너를 독살하려 했고 유산이 내게 남는 걸 참을 수 없었다고.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너는 항상 공평하게 대우받지 못했어. 엄마의 추억조차 너에게 불공정하게 대했어. 그날 아버지는 처음으로 내게 사과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아빠, 나는 단지 가족을 원했을 뿐이야.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야. 예진아, 나는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어. 너를 편애해서는 안 됐어. 드레와되고 소영의 처벌과 새로운 시작. 소영은 독살 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개월 전 감옥에서 편지가 왔다. 소영이 쓴 글이었다. 언니, 알아요. 날 용서해 주실 수 없다는 걸. 내가 언니에게 너무 큰 악행을 저지르고 싶었어요. 벌을 받아 마땅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주셨으면 해요. 나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항상 아빠의 진짜 딸은 언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저 대신 온 사람일 뿐이었어요. 아빠는 항상 예진이 정말 똑똑하고 강해 라고 말했어요. 나는 항상 부족함을 느꼈어요. 아마 우리 두 자매는 서로를 오해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적이 되어서는 안 됐을 거예요. 이 편지를 읽었을 때 나는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소영도 고통을 겪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녀도 사랑을 갈망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아빠와의 관계도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아빠는 저를 보고 듣고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시죠. 소영도 찾아가고 있어요. 감옥에서 후회를 하고 있는 걸 봐요. 아마 출소하면 그녀에게 2번째 기회를 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웠거든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오직 고통만 키울 뿐이죠. 어머니는 항상 강해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용서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가정 내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저희와 공유해 주세요.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